자, 오늘 제가 공부해 본 거는 이제 미국 프래그마티즘이 되겠고요. 미국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적인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름만 봐도 대충 무슨 이야기 할 것처럼 들리는데 조금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뭔가 깊이 있는 울림, 깨달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래그마티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봤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제목을 달 때 참 살벌하다, 살벌한 유연성, 실용성, 이렇게 저는 제목을 달아보고 싶거든요. 왜 살벌한지는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찰스 샌더스 퍼스. 보통 우리가 퍼스 그러거든요. 퍼스의 철학. 이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실용주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용주의 아버지. 실용주의 아버지. 창시자, 뭐 이렇게 되겠죠. 프래그마티즘. 프래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소위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사유는 구체적 맥락, 상황 속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게 다루어졌었던 시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쵸? 인간의 사유가 따로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유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맥락 속에서, 사유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고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개념은 맥락 속에서의, 개념은 맥락 속에서, 그 개념이 초래하는, 개념은 맥락 속에서 초래하는 결과,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된다? 명료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적 사유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맥락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맥락 안에서만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명료해질 수 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만 명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누구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러느냐, 철학사에서 실용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의 발전.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퍼스의 사상, 퍼스의 프래그마티즘을 발전시켰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론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론, 진리죠, 진리. 이론은 내부적 일관성이나 정합성,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론은 Does it work? 물어봐요. Does it work? 너 그게 작동하느냐? 이론은 work 해야 된다는 거예요. work.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 작동하고 기능해야 돼요. work 하지 않으면 그 이론으로서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툴로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툴. 이론은 워크 툴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현금 가치가 있어야 된다. 현금 가치. 그러니까 유용성이죠. 유용성. 아주 극단적 유용성이죠. 극단적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이 표현을 좀 음미를 해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음미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리갈 마인드라고, 법학에서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법학에서 여러분들. 법학 공부하다 보면 저는 뭐 법학을 총론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법학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리갈 마인드. 이 리갈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학적 사고거든요. 법학적 사고라는 것은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법학적인 언어로 쪼개서 분석해서 그것을 뭐예요? 법학적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서 재구조, 재배열하는 것이죠. 논리적 정합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논리적 정합성. 그래서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까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 책임성이 조각되느냐, 뭐 위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나하나 수학 공식처럼 따져 묻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만 따져서 묻게 되면 그것이 소위 학설이 되는 것이죠. 학설이 되고 이론이 되는 것인데 윌리엄 제임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와 따로 떨어져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떨어져서 그것이 논리적인 정합성, 논리적인 어떤 체제를 자기가 이룩하고자 하는 멋진 이론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죠, 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거는 현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논리적연하게 멋있어도 개념체계가 미려해 보여도 그것이 실제 세상을 바꾼다거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능하지 않으면 does it work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기능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 학설 이론,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적인 정합성을 따지는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성문법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성문법 국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판례법이죠. 판례법.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법. 판례법. 혹은 뭐 불문법.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딱 규정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모든 게 참 그래요. 어떤 작품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원칙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원칙들이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모순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뭐 경합이라든지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자체가 자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떠한 그 논리적 정합성을 더 명료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발전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툴인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지금 네 멋대로 막 움직이고 네 멋대로 논리적인 정합성을 따지겠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현실을 잘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법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철학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대륙의 이제 성문법 국가 체계가 아니라 이제 불문법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철학적 기반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제 판례법, 불문법 국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진리는 근사치일 뿐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거에 가까이 가고 있는
좀 더 가까운 진리가 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 더 잘 기능하는 진리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성문법 국가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따지느라고 법을 빨리빨리 고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법이나 불문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적응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더 잘 기능하는 걸로 잘 기능하는 걸로 대체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철학적 차이가 문화의 차이로, 다른 상부 구조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예가 이 법학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의 뭐 66개 산하단체를 산하단체에서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탈퇴를 해버렸어요. 유엔에서 만든 뭐 유네스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을 탈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거 왜 갑자기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원리와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프레그마티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오히려 뭐예요? 원칙적 행동이에요. 프레그마티즘, 미국의 실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유엔의 66개 산하단체 탈퇴해버리는 이 행위야말로 미국식 실용주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동인 것이죠. 왜? 미국은 논리, 이성, 어떠한 어떤 이론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로서 기능하냐는 거예요. 기능했을 때에는 가입을 했지만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 Does it work? 물어봐. 그리고 그것이 가치, 기능, 툴로서 어떤 툴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장비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성문법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한번 니들이 가입을 해놨는데 이렇게 니들 멋대로 탈퇴하고 국제 질서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원칙에 맞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프래그마티즘에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실용주의는 사실은 대단히 이 살벌하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 살벌하다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살벌한 유용성과 실용성을 강조를 합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결국 윌리엄 제임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구체적인 흐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조류라고 그러거든요. 조류는 흐름이죠. 흐름. 플로우란 말이에요. 플로우. 진리란 경험의 조류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발견된다. 경험의 조류 속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경험의 조류 속에서 창조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창조된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그마티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 행위가 유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행위가 진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듀이죠, 듀이. 이 듀이는, 교육학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존 듀이. 이 듀이라 말로 실용주의의 집대성이죠. 집대성. 실용주의 집대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 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빼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아무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발견된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 빼버리고. 자, 그럼 존 듀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사람은 왜 실용주의의 집대성이냐? 왜 이 사람은 실용주의의 집대성이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존 듀이.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인간의 지성은 인간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유는 문제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갑자기 학교의 사조가, 학교 교육의 사조가 시험평가에서 수행평가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수행평가로 갑자기 바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존 듀이의 실용주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 철학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육 철학이 지식을 집어넣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저도 수행평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실용주의의 집대성이다. 문제 해결식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거 똑같죠? 법학, 리갈 마인드 할 때처럼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법학 이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 이론의 구축이 아니라 뭘 강조하겠어요?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겠죠?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보는 것.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보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적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면 목적도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목적이 나온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 문제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온다. 따로 목적이 먼저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 원인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형이상학보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 목적 이런 것들보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당연히 뭐예요? 자연과학 교육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듀이가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다뤄집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방관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참여자가 돼야 된다. 참여자.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교육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방관자에서 참여자가 되자, 적극적 참여자가 되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프래그마티즘이 되겠고요. 좀 장황하게 또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제가 이 프래그마티즘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이런 거였어요. 프래그마티즘이 뭔지는 책 조금만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철학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독특한 그 문화, 미국 정치라든지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들이 사실은 이 미국의 주류 철학이었었던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정반대로 이 백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유엔을 만들었다가 유엔을 갖다가 또 가입했다가 또 탈퇴했다가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어떠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아주 철저하게 살벌한 유연성과 실용성. 철저하게 살벌한 유연성과 실용성이라고 하는 이 프래그마티즘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인문사회과학, 인문과학, 특히 인문과학의 가장 고리타분하다고 볼 수 있는 철학이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변에서 이러한 철학적인 사조가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실용주의를 단순하게 단편하게 이해를 하면 실용주의를 단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실용적인 게 좋은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기능하는 지식이 실용적으로 작동하는 지식이 좋은 지식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실제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진리가 있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막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인류의 지성이고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사치인 지식이다. 근사치인 지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철학을 이 프래그마티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드러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상황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프래그마티즘의 간단한 개관이 되겠습니다.